묵묵히 15년 동안 한 채에서 살아온 노부부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흔한 케이스죠, 사실. 이분들한테는 갑자기 게임의 룰이 바뀌는 것과 같지 않나요? 축구 경기 중에 전반전이 끝났는데 후반전부터 갑자기 골대 크기를 2배로 늘리겠다고 룰을 확 바꾸는 격이잖아요. 청취자 여러분, 내일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여러분 인생에서 아마도 가장 큰 자산일 그 집, 그 집에 적용되던 게임의 룰이 하룻밤새 완전히 뒤바뀌어 있다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나요? 어우, 상상만 해도 진짜 아찔하죠. 사실 멘붕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맞아요. 그것도 뭐 예외 조항이나 빠져나갈 구멍 하나도 없이 그저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는 거라면 말이죠. 늘 새롭고 흥미로운 지식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는 오늘의 심층 분석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 바로 방금 말씀드린 그 아찔한 상황입니다. 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집이라는 건 뭐랄까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서 평생의 노동이 쫙 응축된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영끌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동산이 가지는 의미, 그리고 그 자산을 따르는 세금의 규칙 자체가 아주 근본적으로 재설계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니라 청취자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생존 지식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자료 탐구 시간의 주제는 바로 한국 부동산 세금 제도의 거대한 지각 변동과 증세 공식화입니다. 오늘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네, 어떤 미션이죠? 과거 다주택자를 향했던 세금 규제의 촘촘한 그물이 어떻게 1주택자로 옮겨갔는지,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의 지갑과 향후 부동산 시장에 어떤 연쇄 반응을 일으킬지 그 작동 원리를 꿰뚫어보는 겁니다. 네네, 아주 중요하죠. 슬라이드 1번, 국토부 장관의 폭탄 발언. 네, 첫 슬라이드부터 아주 강렬하죠. 화면을 보면 아주 인상적인 대통령의 발언이 딱 인용되어 있습니다. 집을 팔고 사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것이 이익이나 손실이 되게 할지는 정부가 정한다. 와, 이거 정말 직설적이네요. 사실 엄청난 메시지죠. 시장에 던지는 파장이 어마어마한 발언입니다. 네, 이와 함께 국토부 장관이 초고가 비거주 1주택자를 보유세 개편 대상에 당연히 포함시킨다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정부의 핵심 목표는 집을 보유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게 하겠다는 건데요. 약간 이건 단순한 세금 인상이 아니라 아예 시장을 통제하겠다는 선언 아닌가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 발언의 기저에 깔린 논리를 이해하는 게 오늘 심층 분석의 핵심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네, 어떤 논리인가요? 과거에는 사실 집값 상승을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거나 아니면 투자 안목에 따른 성과로 인정하는 시각도 분명히 존재했잖아요. 그렇죠. 재테크 잘했다 뭐 이런 식으로요. 맞아요. 하지만 이제는 정부가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 즉 자본이득을 조세 정책으로 환수하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겁니다. 아, 세금으로 다 걷어들이겠다. 네. 그러니까 이익이나 손실을 정부가 정한다는 말은 세금을 일종의 수익률 조절 밸브로 사용하겠다는 뜻과 완전히 같습니다. 그렇군요. 수익률 조절 밸브라. 표현이 딱 와닿네요. 그럼 그 밸브가 누구를 향해 조여지고 있는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확인해보죠. 타겟의 변화. 1주택자 정조준, 투기 목적으로 간주되는 초고가 비거주 1주택자까지 규제망이 확대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 부분을 자세히 풀어보죠. 네,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여기서 딴지를 좀 걸어보겠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더 좋은 집, 더 비싼 집으로 갈아타려는 건 당연한 인간의 욕망 아닌가요? 그렇죠. 당연한 현상이죠. 평생 월급 모으고 막 대출 갚아가며 마침내 꿈에 그리던 비싼 집 한 채를 산 가족을 막 집 10채를 굴리면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꾼이랑 똑같은 타겟으로 삼는다는 건데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나요? 보통 1주택자는 보호해야 할 실수요자로 보지 않습니까?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분통을 터트리는 지점이기도 하고요. 타겟이 바뀐 이유는 정책의 기조가 보유한 주택의 수량에서 자산의 가치와 실거주 여부로 완전히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개수에서 가치로 넘어갔다. 네, 그 이면에는 진짜 흥미로운 시장의 기계적인 적응 과정이 숨어 있거든요. 과거 정부는 집이 여러 채인 것 자체가 악이라고 규정을 하고 다주택으로 가는 길목을
세금으로 다 막아버렸잖아요. 취득세만 올리고 그랬죠. 맞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자본이라는 물줄기는 파이프를 막는다고 해서 그냥 사라지지 않거든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의 파이프로 엄청난 수압이 확 몰렸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어차피 여러 채 가져봤자 세금만 징벌적으로 내야 하니까 사람들은 지방이나 외곽에 있는 작은 집들을 다 팔아버리고 그나마 규제에서 조금 자유로웠던 강남의 아주 비싼 아파트 한 채로 자본을 쫙 집중시켰습니다. 그 유명한 똘똘한 한 채 현상이군요. 네, 맞아요. 결국 다주택자를 규제했더니 오히려 초고가 1주택으로 자본이 쏠리면서 시장의 양극화가 극도로 심해진 거죠. 양극화의 부작용이 생겼다. 네, 그래서 이제 정부는 집의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집이 얼마나 비싼지 그리고 거기에 진짜 살고 있는지를 보겠다고 잣대를 확 바꾼 겁니다. 아하, 시장이 규제를 요리조리 회피하면서 진화하니까 규제도 그에 맞춰서 타겟을 수정한 거네요. 창과 방패의 싸움 같습니다.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 수압을 어떻게 세금으로 낮추겠다는 건지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슬라이드 3번, 세금 구조의 지각 변동. 네, 이제 본격적인 숫자 이야기네요. 이 슬라이드에는 양팔 저울이 그려져 있는데요. 한쪽에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가 엄청 무겁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효세율 인상이 강력하게 추진된다는 의미의 표시가 큼지막하게 있고요. 반대쪽에는 현행 최대 80% 혜택을 주던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대폭 축소된다는 다운 표시가 있습니다. 저울이 완전히 한쪽으로 기울어졌죠? 이게 정확히 청취자 여러분의 지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지 쉽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아주 쉽게 한번 풀어보죠. 부동산 세금은 크게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 그리고 가지고 있을 때 매년 내는 보유세, 마지막으로 팔 때 내는 양도세로 나뉘잖아요. 네네. 살 때, 가질 때, 팔 때. 맞아요. 여기서 보유세는 다시 누구나 내는 기본요금격인 재산세랑 일정 금액 이상의 고가주택을 가진 사람만 내는 일종의 VIP 페널티인 종부세, 즉 종합부동산세로 나뉘죠. 종부세 무섭죠, 사실. 그렇죠. 정부는 이 두 가지를 합친 보유세의 체감 무게를 대폭 늘리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에 더 치명적인 게 있어요. 더 치명적인 게 있다고요? 네, 바로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축소입니다. 사실 이건 1주택자들의 가장 강력한 방패였거든요. 방패요? 어떤 의미에서요?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내가 이 집에서 10년 이상 오래 살았으니까 나는 투기꾼이 아니다라는 걸 증명만 하면 세금을 최대 80%까지 깎아줬거든요. 80% 할인이면 엄청나네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 방패를 걷어내겠다는 건 집값 상승분만큼 매년 현금으로 세금을 아주 가차없이 징수하겠다는 무서운 신호입니다. 와, 진짜 방패 없이 화살을 다 맞아야 하는 거네요. 그런데 정부는 도대체 무슨 명분으로 이렇게 강력하게 세금을 올리는 걸까요? 그 명분이 바로 다음 자료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네, 그 답이 다음 슬라이드에 있죠. 슬라이드 4번, 증세의 근거, OECD 비교. 네, OECD 비교편이에요.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로 OECD 국가 평균인 0.33%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선진국처럼 집을 살 때 내는 거래세는 낮추고 가지고 있을 때 내는 보유세는 높이는 방향을 잡았다고 하네요. 네, 표면적인 수치상으로는 명확해 보이죠. 그런데 0.15%라고 하면 숫자가 너무 작아서 약간 와닿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20억짜리 아파트라면 이게 대체 얼마라는 뜻인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표면적으로 0.15%는 작아 보이지만 만약 20억짜리 아파트라면 실효세율 0.15%일 때 매년 약 300만 원 정도를 냅니다. 300만 원이요. 적은 돈은 아니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OECD 평균인 0.33%로 올린다는 건 매년 660만 원 이상을 현금으로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와, 2배가 훌쩍 넘게 뛰는 거네요. 맞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정부가 왜 하필 지금 이 OECD 통계를 강력한 논리로 내세우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왜 그런 거죠? 명분상으로는 미국이나 유럽처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다는 구조적 개편을 강조하는 거죠. 선진국들은 집을 살 때는 세금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보유하는 동안 매년 집값의 1에서 2%를 세금으로 내니까요.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높이는 게 세계적인 추세다. 이런 논리군요. 네, 그 논리를 내세워서 세수 확보의 정당성을 얻으려는 겁니다. 논리 자체는 이해가 갑니다. 한국이 좀 기형적이니 선진국 시스템으로 정상화하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청취자 여러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네. 장기보유 특별공제 80%라는 국가의 약속을 굳게 믿고 은퇴 후에 소득도 없이 묵묵히 15년 동안 한 채에서 살아온 노부부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흔한 케이스죠, 사실. 이분들한테는 갑자기 게임의 룰이 바뀌는 것과 같지 않나요? 축구 경기 중에 전반전이 끝났는데 후반전부터 갑자기 골대 크기를 2배로 늘리겠다고 룰을 확 바꾸는 격이잖아요.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맞습니다. 현금이 없는 은퇴자들에게는 이거 그냥 집을 팔고 딴 데로 나가라는 소리로 들릴 텐데 반발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반론이자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조세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가 바로 예측 가능성이거든요. 예측 가능성이요? 네, 납세자가 자신의 경제 활동에 따른 세금을 미리 계산하고 앞으로의 삶을 설계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당연하죠. 갑자기 세금이 폭탄으로 날아오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장기 보유 공제 축소처럼 수십 년간 유지되던 혜택을 사후적으로 뺏어가는 느낌을 주게 되면 조세 저항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발이 심하겠죠. 정부 입장에서는 자산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어떤 조세 정의를 내세우고 있지만요. 당장 소득도 없는데 수백, 수천만 원의 세금 고지서를 떡 받게 된 개인 입장에서는 이거 완전 징벌적 세금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딜레마가 있습니다. 정말 딜레마네요. 결국 자산 가치는 높지만 현금 흐름이 전혀 없는 중산층과 고령층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게 되는 메커니즘인 거죠. 네, 자산과 현금 흐름의 불일치가 낳는 비극이네요. 집값은 올랐는데 내 주머니에 돈은 없는 거잖아요. 정부가 그물을 참 촘촘하게 짰지만 시장은 늘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이죠. 규제가 오히려 어떻게 괴물을 만들어냈는지 다음 장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 부분이 아주 흥미롭죠. 슬라이드 5번, 똘똘한 한 채 딜레마. 방금 저희가 압력밸브 비유로 이야기했던 내용이네요. 과거 다주택 규제를 피하기 위해 사람들이 일가구 고가주택으로 확 몰렸던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부작용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파이프 한 곳으로 물이 몰린 거죠. 이에 정부는 비거주 1주택도 투기 세력으로 간주하고 매각을 강력히 유도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 참여자들은 언제나 주어진 규칙 안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수익률이 높은 선택을 하거든요. 그렇죠. 손해보려고 투자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다주택을 막 때리니까 고가 아파트 가격이 폭등을 했고 이제는 그 똘똘한 한 채마저도 본인이 직접 살지 않으면 투기로 간주하겠다는 겁니다. 즉 소유와 거주를 완벽하게 일치시키라는 아주 강력한 압박인 거죠. 직접 살지 않으면 투기다. 와, 과연 현실이 그렇게 흑백 논리로 쉽게 돌아갈까요? 슬라이드 6번을 보시죠. 기계적 규제의 맹점. 네, 맹점이 당연히 존재하죠. 자녀 교육이나 직장 발령 등으로 불가피하게 비거주 상태인 1주택자가 다수 존재합니다. 그런데 실거주라는 기계적 잣대만으로 이들을 투기 세력으로 간주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혀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만 판단하는 거니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게 뉴스에 나오는 엄청난 부자들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이웃 혹은 청취자 여러분의 실제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죠. 여러분이 직장 때문에 갑자기 지방으로 발령이 났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혹은 아이가 조금 더 나은 학군에서 학교를 다니게 하려고 내 집은 전세를 주고 나도 그 동네에 전세를 얻어서 잠시 이사를 갔습니다. 이런 경우 진짜 많잖아요. 엄청 흔하죠. 맹모삼천지교라고 하잖아요. 이분들은 투기꾼이 아니라 그저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평범한 직장인이자 부모일 뿐이거든요. 그런데 행정 엑셀 파일의 체크박스 하나 때문에 한순간에 비거주 1주택 투기 세력으로 분류가 되어서 엄청난 세금을 맞게 되는 거네요. 억울할 만합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어떤 질문이죠? 과연 국가가 선의의 실수요자를 서류만으로 완벽하게 걸러낼 수 있는가? 불가능에 가깝죠. 네, 투기 방지와 시장 안정이라는 거시적인 목표도 물론 중요하지만 국민 개개인의 거주 이전의 자유 그리고 재산권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가 여기서 아주 정면으로 충돌을 하거든요. 네네, 가치의 충돌이네요. 행정 편의주의에 빠져서 그냥 실거주 요건이라는 기계적인 잣대 하나만 딱 들이밀 경우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피눈물 흘리는 분들이 생기는 거죠. 특히 한국처럼 교육 환경이나 아니면 직장 위치에 따라 주거 이동이 굉장히 빈번한 사회에서는 이런 기계적 행정이 시장에 엄청난 심리적 압박감과 조세 불만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규제의 칼날이 너무 무뎌서 지나가는 평범한 행인까지 확 베이는 격이네요. 자, 그렇다면 이런 살벌한 세금 규제와 촘촘한 그물망 앞에서 실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시장의 반응이 아주 즉각적입니다. 슬라이드 7번, 시장 반응 1,
강남권의 하락 전환입니다. 와, 철옹성 갔던 강남 3구. 용산에 이어 강동구까지 아파트값이 마이너스 0.01%로 하락 전환되었습니다. 강남이 꺾였다는 게 정말 상징적이죠. 세금 부담 공포에 호가를 낮춘 급매물이 막 출회되며 무려 57주 연속 오르던 서울 아파트값이 6주 연속 상승폭을 축소하고 있다고 하네요. 57주, 그러니까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정말 쉼없이 오르던 관성이 탁 꺾였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시그널입니다. 1년 넘게 오르던 게 멈췄다. 네, 특히 부동산 시장의 심리적 방어선이자 시장을 이끄는 대장주 역할을 하는 강남권이 하락 전환했다는 건 시사하는 바가 엄청 큽니다.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기 시작한 걸까요? 투자자들의 머릿속에서 아주 빠르게 계산기가 돌아간 거죠. 내가 이 집을 계속 들고 있어서 얻을 미래의 시세 차익보다 당장 내년, 내후년에 내야 할 징벌적 세금의 리스크가 훨씬 더 크다라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아, 이익보다 세금 손실이 더 클 거다. 네, 미래의 탐욕을 현재의 세금 공포가 이겨낸 순간 수억 원씩 계속 오르던 호가를 걷어들이고 급매물로 집을 막 던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메커니즘입니다. 세금의 공포가 시장의 탐욕을 이겼다는 표현이 확 와닿네요. 강남이 흔들린다는 건 정말 큰 뉴스인데 그럼 시장 전체가 다 꽁꽁 얼어붙고 있는 건가요?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이요? 놀랍게도 아니요. 특정 구간에서는 완전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8번을 보시죠. 시장 반응 2, 15억 이하 오픈런. 네, 15억이라는 숫자가 핵심입니다. 대출 규제 한도인 15억 원이 강력한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초고가 주택은 하락세인 반면 15억 이하 중저가 아파트로 매수 쏠림이 쫙 발생해서 수도권 15억 이하 주택 거래 비중이 무려 96.2%에 도달했습니다. 96%가 넘었죠. 잠깐만요. 96.2%요? 청취자 여러분, 숫자가 너무 극단적이라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지금 수도권에서 집이 100채 팔리면 그중 96채가 정부가 그어놓은 15억이라는 선 아래에서만 거래된다는 뜻입니다. 백화점에서 그 한정판 명품 가방 살 때나 보던 오픈런이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다니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이것을 더 큰 맥락과 연결해보면 현재 한국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기형적인 구조로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왜곡이요? 자본주의 시장에서 자산의 가격은 그 자산이 가진 본질적인 가치, 즉 입지라던가 교통, 학군 등에 의해 결정되어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살기 좋은 곳이 비싼 게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장은 이 집이 얼마나 살기 좋은가를 묻는 게 아닙니다. 오직 이 집이 대출이 나오는 집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매수 여부와 가격이 완전히 결정되고 있습니다. 아, 입지보다 대출 가능 여부가 절대적인 가치 기준이 되어버린 거네요. 완전 본말이 전도됐네요. 맞습니다. 이로 인해서 엄청난 가격 왜곡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15억이라는 정부가 딱 그어놓은 인위적인 대출 규제선이 마치 거대한 자석처럼 작동을 하는 겁니다. 15억 자석이요? 네, 원래 16억, 17억 갈 만한 집들은 대출이 안 나오니까 매수자가 아예 없어서 눈물을 머금고 15억 밑으로 호가를 내리고요. 아, 억지로 가격을 깎는 거네요. 반대로 원래 12억, 13억 하던 집들은 어차피 대출 나오는 김에 한도까지 꽉 채워서 사자라는 수요가 막 몰리면서 14억 9천만 원까지 가격이 멱살 잡히듯 억지로 끌어올려지는 현상입니다. 와, 진짜 기형적이네요. 결국 초고가는 현금 부자들만 관망하는 빙하기가 된 반면 평범한 중산층 실수요자들은 대출이 완전히 막히기 전에 15억 이하의 집을 향해 필사적으로 달려가는 그야말로 인위적인 양극화가 발생한 거죠. 들을수록 정말 복잡하고 다이나믹하네요. 집값이 자석처럼 15억 근처로 막 들러붙고 있다는 비유가 소름 돋습니다. 지금 현장이 딱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꽁꽁 얼어붙은 윗동네, 그러니까 강남 같은 초고가 시장의 규제를 언젠가는 좀 풀어주지 않을까요? 지금 안 팔린다고 하니까요. 그에 대한 대답이 슬라이드 9번에 아주 단호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단호하죠. 토지거래 허가제 절대 안 푼다. 강남, 양천, 영등포 등 주요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제 규제 유지 방침이 재확인됐습니다. 국토부 입장은 아주 단호합니다. 해제 시 부정적 파급 효과가 너무 커서 폐지를 아예 고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 안 푼다는 거죠? 자물쇠를 아예 용접해버린 느낌인데 이 제도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꽉 쥐고 절대 안 넣는 건가요? 토지거래 허가제는 사실상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국가가 쓸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핵옵션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핵옵션이요? 그 정도인가요? 네, 내가 내 돈을 주고 내 집을 사겠다는데 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만 살 수 있거든요. 허락을 받아라.
전세를 끼고 사는 이른바 갭 투자는 원천적으로 차단이 되고요. 무조건 본인이 직접 들어가서 실거주를 해야만 거래가 허락이 됩니다. 사실상 특정 지역의 사유재산권 처분을 아주 극도로 제한하는 무시무시한 제도죠. 내 돈 주고 내가 사는데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니 정말 강력하네요. 그런데 왜 이걸 풀지 못하는 거죠? 아까 강남 집값도 지금 떨어지고 있다면서요. 정부가 진짜 두려워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뭔데요? 바로 그 이면에 겹겹이 쌓여있는 엄청난 대기 유동성입니다. 지금 강남권 집값이 세금 공포로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 그것은 살 사람이 없어서 수요가 사라져서가 아니라 규제에 억지로 눌려있기 때문이라는 걸 정부도 아주 잘 알고 있거든요. 돈 싸들고 기다리는 사람이 많다는 거군요. 마치 아주 강력한 스프링을 손으로 꽉 누르고 있는 상태와 똑같습니다. 만약 이 토지거래 허가제라는 자물쇠를 푸는 순간 억눌렸던 스프링이 탁 튀어오르듯이 현금을 쥐고 대기하던 매수세가 일거에 쏟아져 들어오면서 집값이 다시 폭등할 것이라는 공포가 깔려 있는 겁니다. 와, 감당이 안 될 거다. 네, 그 파급 효과를 감당할 자신이 없으니까 아예 폐지를 고려조차 안 하는 정책적 판단을 내린 거죠. 네, 규제를 풀면 스프링이 확 튀어오를까 봐 영원히 손으로 누르고 있어야 하는 완전 진퇴양난의 딜레마네요. 맞습니다. 자, 이제 오늘 살펴본 10장의 슬라이드를 갈무리할 시간입니다. 핵심 요약 및 향후 전망입니다. 네, 정리를 해보죠. 첫째, 1주택자라도 고가 거주라면 얄짤없이 징벌적 보유세 폭탄에 대비해야 합니다. 둘째, 시장은 초고가 관망대 10억 이하 주택 오픈런이라는 극단적 양극화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셋째, 세밀한 조율 없이 기계적으로 규제만 강화할 경우 선의의 실수요자 피해가 불가피합니다.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방대한 분석과 시장의 작동 원리들을 쫙 짚어봤는데 결국 우리 청취자 여러분은 내일부터 이 정보를 가지고 자신의 소중한 자산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정책의 의도와 시장의 반응 사이에는 항상 왜곡과 괴리가 발생한다는 점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왜곡이요? 네, 정부는 분명 집값을 안정시키려 하지만 시장은 오히려 15억이라는 인위적인 선 아래로 확 몰려가서 오픈런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죠. 의도와 다르게 흘러갔죠. 따라서 지금은 과거처럼 사두면 무조건 오른다 이런 관성에서 완벽히 벗어나야 합니다. 세금 변동성과 대출 한도를 최우선 리스크로 딱 두고 아주 보수적이고 방어적인 재무 계획을 세워야 할 시점입니다. 네. 감정이나 막연한 기대감에 기대는 투자가 아니라 아주 차가운 머리로 내 현금 흐름을 철저하게 계산해봐야 할 때라는 말씀이시군요. 오늘 정말 복잡한 세금과 부동산 시장의 톱니바퀴가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흔들고 있는지 명쾌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네, 오늘 다룬 깊이 있는 원리들이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또 키우는데 작게나마 튼튼한 방패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과 헤어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생각할 거리를 하나 딱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맨 처음에 살펴본 슬라이드에서 정부의 목표가 집을 보유하는 것이 더 이상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게 하겠다였죠. 네, 무서운 선언이었죠. 정말 만약에 이 거대한 통제가 성공해서 한국에서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가 진짜로 종말을 고한다면 평생 땀 흘려 일하는 우리 중산층은 앞으로 도대체 무엇을 통해 자산을 증식하고 노후를 대비해야 할까요? 와, 엄청난 화두네요. 부동산 불패 신화가 무너진 자리에 주식이나 해외 자산 같은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상상하지 못한 또 다른 형태의 무서운 쏠림 현상이 나타날까요? 오늘 방송을 끄신 후 여러분 각자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한번 조용히 돌아보시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당장 정답은 없겠지만 오늘처럼 시장의 기저 흐름과 작동 원리를 읽으려는 노력만이 다가올 거대한 파도에 대비할 수 있는 유일한 구명조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자료는 머니벌 경제연구소 전범진 소장님이 제공해 주셨고 조교수 나나와 아론이었습니다. 리포트 원본 및 슬라이드는 더보기란의 네이버 카페 링크를 통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